도겨울 끝물이 물러가고 산등성이의 얼금이 조금씩 허물어지던 때였다. 온길수는 장작 구러미를 내려놓고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채에서 캑캑거리는 마른 기침이 가시처럼 귓속을 긁었다. 어머니의 입술은 갈라져 말라 있었고 눈두덩엔 오래된 비멍 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길수야, 물을 좀 산 넘어 신령 새만 사발이면 덜할 것 같구나. 그 말에 방 안의 온기가 스르르 식었다. 마을 뒤 깊은 산, 전나무 그늘 아래 솟는 샘이 있다 했다. 샘둘레엔 누런 새끼줄 사람들이 금줄이라 부르는 경계에 이 겹겹이 쳐져 있고 나무패에는 글 한 줄이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 이 샘은 산의 젖줄이니 욕심으로 손대는 자 대대로 화를 입으리라. 아이 저게 어른들이 누차 일러주던 금기였다. 길수는 우물물을 데워 어머니 입에 대주었으나 두어 모금 삼킨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물은 속이 차다. 단의 물이어야 한다. 그러곤 문득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내뱉었다. 그날 내가 잘못했다. 괜한 짓을. 이어지는 말은 기침 속에 섞여 흩어졌다. 길수는 그 한 토막이 마음에 박혀 오래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이란 무엇이며 어떤 괜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 물어보려다 어머니의 마른 손에 핏줄이 불 꺼진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밤이 내려앉았다. 바람의 얇은 서리발이 처마를 긁고 논둑 위에 하얀 안개가 묵직하게 엉겼다. 길수는 오래 꺼내지 않던 칼을 허리에 찼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 칼집의 가죽은 오래돼 윤이 바랬다. 그는 문간에 서서 한참 숨을 고른 뒤 등잔불을 후 불어 끄고 마당으로 나섰다. 산길은 젖어 있었다. 눈 녹은 물이 고인 흙길은 꺼질 듯 푹푹 꺼졌고 습한 흙내와 송진내가 코끝을 찔렀다. 까치가 먼 능선에서 툭 두 번 울더니 바람결에 멀어진다. 오늘의 소리는 유별나게 메마르고 얄팍했다. 길수는 어두운 솔숲을 헤치며 발소리를 죽였다. 숨이 짧아질수록 마음속 생각이 또렷해졌다. 한 사발만, 한 사발이면 된다. 나는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숨을 조금만 돌려드리면. 샘은 전설처럼 거기에 있었다. 바위 그릇처럼 움푹 파인 자리에서 물이 솟았고 은가루를 뿌린 듯 고요히 빛났다. 가장자리엔 금줄이 세 겹으로 팽팽히 둘러져 있었다. 매듭마다 흰 종이 쪽지가 달려 바람에 살살 떨렸다. 길수는 경계 너머 나무패의 글씨를 읽었다. 어둠 속에서도 재앙화 자만은 유난히 검게 떠올랐다. 그는 잠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산의 주인이시여, 어미의 목숨을 살리려 한 사발만 청합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제 피로 갚겠습니다. 입안에 번지는 쇳맛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으나 산은 대답이 없었다. 바람이 멎자 오히려 정적이 도톰하게 부풀었다. 샘 표면의 미세한 떨림이 가슴뼈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칼을 뽑는 소리는 얇고 길었다. 길수는 금줄을 넘지 않은 채 매듭과 매듭 사이에 칼끝을 대고 숨을 고른 뒤 힘을 주었다. 딸깍 근심줄이 칼날에 스치며 끊기는 소리가 어둠에 번졌다. 줄은 단숨에 모조리 잘리지 않았다. 첫 겹이 느슨해지자 주변 공기가 서늘하게 휘돌았다. 조립들이 한꺼번에 수그리더니 다시 조심스레 일어섰다. 길수는 두 번째 겹을 끊었다. 또 마지막 한 겹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때 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종 한 번 울리고 가라앉는 듯한 알 수 없는 그는 입술을 깨물고 마지막 매듭을 내려쳤다. 경계가 풀리는 순간 샘의 물빛이 잠깐 흐려졌다가 갑자기 맑아졌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샘바닥에 모래가 조용히 솟구치더니 은빛과 누런빛이 섞인 물결이 바위턱 아래로 한 겹 슬며시 흘렀다. 오래 닫혀있던 바위 틈이 한숨 쉬듯 미세하게 벌어지며 틈 사이에서 반점 같은 누런 알갱이들이 햇살을 잃은 별처럼 반짝였다. 누군가 던져준 미끼처럼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샘 자체가 경계를 잃고 속살을 드러내며 토해낸 오래 묻힌 쇳빛 모래와 정금의 파편 같았다. 길수는 손을 뻗었다가 움찔했다. 차갑지 않았다. 물속에서 막 올라온 알갱이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 같은 미지근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하나를 건져 올렸다. 정금이로구나. 어릴 적 고을 장시에 따라갔다가 은 장수의 좌판에서 보던 정금 조각이 떠올랐다. 그때 은 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정금, 저건 잡쇠하던 말투를 아직도 기억한다. 길수는 손바닥 위의 무게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 무게가 어머니의 비어가는 숨을 채워줄 것만 같았다. 바가지가 허리에서 흔들렸다. 한 사발만 더 가면 된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가 그의 시선은 다시 샘 속으로 가라앉았다. 누런 알갱이가 더 있었다. 바위 틈에 물살이 한 번 휘돌 때마다 두세 알씩 모래 위로 고이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이만큼이면 되겠느냐 하고 손바닥으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길수는 모굴대를 한 번 삼켰다. 나는 훔치려는 것이 아니다. 산이 내어준 만큼만. 그때 숲근을 저편에서 아주 가느다란 웃음이 새어나왔다. 기득하고 끊어졌다가 희죽하고 길게 늘어지는 소리. 아이의 장난 같기도 늙은이의 놀림 같기도 했다. 길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샘 맞은편 전나무 그루터기 위에 하얀 형체가 서 있었다. 긴 도포를 걸친 사람의 모양새. 그러나 얼굴이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공백이 밤처럼 그의 쪽을 향해 있었다. 형체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길수를 가늠하더니 빈 얼굴의 자리에 손을 들어 올려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 하나, 둘, 셋. 손끝이 샘물 위로 잠깐 그림자를 드리웠다. 길수의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보자기를 꺼내 정금 알갱이 두어 개를 감쌌다. 더 집으려던 손이 멈칫했다. 빈 얼굴의 형체는 소리 없이 전나무 뒤로 스르르 사라졌다. 숲속은 다시 적막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정적과는 결이 달랐다. 바람이 잠들었는데도 소립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샘 표면 어딘가에서 달칵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처럼.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 물바닥엔 세 갈래의 가느다란 흔적이 쭉 하고 그어져 있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발가락이 세뿐인 발자국 같은 그 흔적은 바위 틈으로 이어지다 물결에 지워졌다. 짐승이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으나 속이 서늘하게 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샘가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렸다. 한 사발은 빚으로 돌리겠습니다. 산께서 주신 만큼만. 손에 쥔 보자기의 온기가 서서히 손등으로 번졌다.
길수는 바가지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오늘은 물을 떠가지 않기로 했다. 금줄을 끄는 죄를 어찌 덜 수 있을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다. 대신 샘이 스스로 밀어 올린 정금 두어 알만을 품에 넣었다. 돌아서려는데 나무패가 바람도 없는데 아주 살짝 흔들렸다. 종이 쪽지 몇 장이 사각하고 서로 스치는 소리만이 어둠에 퍼졌다. 내려오는 길 까치가 능선 너머에서 다시 울었다. 이번엔 소리가 길게 꼬리를 끌었다가 뚝 끊겼다. 골짜기 아래로 안개가 가라앉고 고울 장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먼 데서 둔중하게 울렸다. 길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정금이 품속에서 미지근하게 뛰었다. 그 온기는 사람의 숨 같기도 누군가의 손길 같기도 했다. 집에 닫혀 대문이 스스로 반뼘쯤 툭 하고 열렸다가 닫혔다. 마당 모서리의 우물과 그림자가 한 뼘 더 길어졌다. 길수가 문턱을 넘는 순간 안채에서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길수야, 물. 그 소리는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길수는 품에 보자기를 한 번 더 쥐어보았다. 손바닥이 식어가는데 보자기 속 온기는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결에 헛말을 했다. 나는 문 밖까지 갔었다. 줄은 넘지 않았는데도 꿈에 물이 내 손을 끌더라. 길수는 그 말을 들으며 등 뒤가 서늘해졌다. 어머니의 입가에 일순 죄스러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장호지 너머로 까치 그림자가 지나가며 얄팍한 발걸음 소리가 돌담 쪽에서 또 하고 한 번 울렸다. 길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빈 얼굴의 형체, 새 발가락의 흔적, 샘바닥에서 스스로 떠오르던 정금에 미지근한 모든 것이 한데 얽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산이 내어준 만큼만 받았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다. 내 몫이 아니라 빚이다. 언젠가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새벽녘 지붕 위 서리가 얇게 부서질 때 우물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또 한 번 났다. 딸카. 길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품속 보자기의 온기는 여전히 인간의 체온 같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다시 셋을 세는 듯했다. 하나, 둘, 셋. 그 셈이 끝날 때마다 길수의 마음 한편에서 보이지 않는 문이 아주 조금씩 더 안쪽으로 열렸다. 달 첫 두름이 멀리 고을 쪽에서 가늘게 퍼질 즈음 길수는 보자기를 풀었다. 밤새 식어야 할 정금 알갱이들은 이상하게도 아직 미지근했다. 손바닥 위에 올리면 사람의 숨처럼 은근히 뛰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두어 알만 품에 넣고 나머지는 석갈의 틈에 감춰두었다. 빚이다. 스스로 중얼거렸다. 산이 내어준 만큼만, 어머니의 숨을 조금 돌려드릴 만큼만. 해가 장등을 넘자 장시 장수로 사람들이 몰렸다. 잔골에서 고을 장시까지는 반나절 길 논둑과 시내를 건너야 닿았다. 길수는 어머니의 기침을 듣다가도 결국 지게를 졌다. 장터 어귀에는 전은전과 환자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은덩이를 잘라시 지을 찍는 소리, 무게를 재는 저울대의 둔탁한 울림, 장정들의 흥정 소리가 얽혔다. 이건 정금이로구먼. 은점 주인이 알갱이를 접시에 올리고 묘한 눈빛으로 굴렸다. 어디서 났소? 산에서 집터를 정리하다 묵은 것이 나왔습니다.
길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환자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돈전을 내밀며 낮게 말했다. 정금은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죽이는 법이요. 너무 자주 드나들면 눈총을 받지. 길수는 쌀 2말과 약재 몇 묶음, 기력 돋운다는 뿌리 몇 가닥을 샀다. 돌아오는 길 물가에 앉아 뿌리를 씻으며 그는 자신을 타일렀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산이 스스로 밀어 올린 만큼만 받았다. 이것으로 약을 지어 어머니 숨을 돌리면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 그날 밤 약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달콤했으나 방 안 공기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어 숟갈을 삼키다 말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괜한 짓을 금주를 멀찍이 두고도 마음으로는 말끝이 부러진 바람처럼 꺼졌다. 길수는 그 의미를 또다시 묻지 못했다. 대신 이불자락을 당겨 올리며 속으로만 맹세했다. 이걸로 끝이다. 새벽녘 우물가에서 소리가 났다. 또 딸칵. 모래시계가 아니라 젖은 돌이 서로 닿을 때 나는 물속 소리 같았다. 길수는 마당으로 나가 한동안 우물벽을 더듬었다. 그늘 속에 새 발가락 같은 길쭉한 자국이 우물가에 젖은 흙 위에 찍혀 있었으나 물을 건너간 뒤로는 자국이 끊겼다. 짐승이라기에는 모양이 기이했고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길었다. 그는 발치에 흙을 걷어차며 자신을 다그쳤다. 헛것이다. 산짐승이다. 이래가 지났다. 어머니의 기침은 더 깊어졌고 약탕의 향은 점점 쓴내를 더했다. 장직이 노인은 대문턱에 앉아 길수를 불렀다. 어미 병세가 고약하니 마을 당숙계 넉굿이라도 청하자꾸나. 산의 기운이 뒤틀릴 때는 사람의 손보다 먼저 기도를 세워야지. 옆에 선 안악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잼터 쪽에서 밤마다 냄새가 올라요. 흙냄새가 아니라 쇳물 식을 때 나는 매캐한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안으로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 다른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금을 더 얻으면 좋은 의원을 데려오고 굿도 칠 수 있다. 그러면 변명은 누룩처럼 불어났다. 교를 위한 비진이 잠깐뿐. 그날 밤 길수는 다시 산에 올랐다. 금줄의 매듭은 이미 풀려 있었다. 샘은 전날보다 깊고 느리게 숨 쉬는 것 같았다. 물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바닥 모래가 아주 약하게 들썩거렸다.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샘 속살이 벌겋게 드러나듯 바위 틈 아래에서 누런 알갱이들이 산숨과 함께 조금씩 떠올랐다. 산이 아직 내어준다. 길수는 그렇게 이해했다. 손끝을 물에 담갔을 때 온기는 더 또렷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그 손을 잡아 위로 이끄는 기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것도 빚이다. 어머니 숨을 위해서다. 정금을 보자기에 감추는 순간 맞은편 숲그늘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었다. 기득도 낄낄도 아닌 마른 숨을 잠깐 삼키는 소리. 길수가 눈을 들자 하얀 도포의 형체가 서 있었다. 빈 얼굴은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경체는 손가락을 펼치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을 뒤집어 샘에 대었다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받아라, 받으라, 혹은 되돌려라.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는 느린 손짓. 길수는 잠시 얼이 빠졌다. 손짓이 멎자 형체는 전나무 뒤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고을 돌아오는 길, 그는 장시의 다른 골목으로 빠졌다.
전은전 대신 낡은 환자의 좌판에 앉아 말 한마디 적게 받고 돈전을 바꾸었다. 환자는 거칠게 저울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젊은이, 정금이 이렇게 자주 나오면 좋은 일이 없소. 산이 무너지는 꼴을 내가 여러 번 봤지. 길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눈 밑 그늘만 더 짙어졌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숨은 짧아져 있었다. 그럼에도 길수는 억지로 웃음을 띄었다. 이제 의원을 더 부르겠습니다. 더 굿도 청하겠습니다.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을 다리는 동안 문 밖에 서서 한참이나 서성였다. 마당 가장자리에 드리운 그림자가 둘이 된 것 같아 발걸음이 자꾸 묶였다.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옆으로 길게 비껴 선 또 하나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등줄기를 흠칫 떨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잠이 덜 깬 눈이 장난치는 거다. 이래가 또 돌았다. 샘은 더 후덥지근한 온기로 손을 붙들었다. 바닥 모래는 조그만 숨구멍처럼 오르내렸다. 정금은 한 움큼씩 떠올랐다 내렸고 들여다보는 눈은 점점 오래 머물렀다. 잔길에서 돌아와 보자기를 풀면 손바닥이 먼저 아릿하게 저렸다. 정금을 오래 쥐고 있었던 자리의 피부가 미세하게 검붉게 물드는 듯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길수의 집 대문간에 섰다. 애비 없이 자란 놈이 효과 깊어 그럴 것이나 경계를 넘은 빚은 사람 힘으로만 갚기 어렵다. 무당을 불러 문다지라도 해야지. 금주를 다시 묶는 흉내라도 내야 산이 숨을 고른다네. 길수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예, 대답은 했으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더 또렷했다. 오늘까지는 나 혼자 숨기자. 구슬하려면 더 돈이 든다. 더 돈이 들려면 그날 밤 꿈에서 빈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번엔 손가락을 펼쳤다. 하나, 둘, 셋. 셈을 끝내고는 손바닥으로 그의 그늘을 눌렀다. 길수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울컥 들썩이며 두 겹이 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등줄기가 젖어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 창호지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림자를 번갈아 보았다. 달빛 아래 그림자는 하나였다. 안도의 숨이 새었다. 그러다 우물가 흙바닥에서 또렷한 자국을 보았다. 제 발가락이 한 바퀴 돌며 찍어놓은 원형의 흔적. 그 원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얕은 금이 있었다. 갚으라 혹은 돌리라. 글자는 아니었지만 의미는 뚜렷해 보였다. 다음 날 장례를 치르자는 말이 이웃 집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어머님 약해지신 기운으로 보아 만일을 대비하여 상복도 손볼 때가. 길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녁녘 어머니는 다시 헛말을 뱉었다. 나는 문 밖까지 갔었다. 줄은 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넘었지. 그날 물이 손을 끌어 말끝이 쓰러졌다. 죄책감이 이마 주름 사이로 번졌다. 길수는 그 주름을 손끝으로 펴주려다 손을 거두었다. 그 손끝에서 정금의 미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이래째 저물녘 동쪽 하늘이 장단지처럼 붉게 물들 때 샘에서 바람이 뻗어나왔다. 바람이랄 것도 없는 얇은 기류. 그러나 분명히 살갗을 스쳤다. 샘바닥에서 이번엔 알갱이가 아니라 얇은 조각들이 떠올랐다. 금빛과 흙빛이 섞인 얇은 비늘 같았다. 그것들이 바위턱에 사각하고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길수는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다. 조각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도망치다 그의 손 안에 멈췄다. 그 순간 숲그늘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렀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비슷했으나 그 끝에 작게 웃음기가 스쳤다. 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보자기는 또다시 무거워졌다. 그날 밤 앞집 안악이 장독대 너머로 속삭였다. 길수야, 고래 환자 말이 흉하다더라. 젊은이가 정금을 자주 바꾸면 눈길을 부른다 했다. 장정 하나는 주먹을 꼭 쥐고 말했다. 샘터 가는 길에 수상한 발자취를 봤다. 발가락이 새뿐인 자국이 이래마다 나타난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띠앗 같은 공동체의 끈이 아직 남아 있었다.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 당숙계 넣굿을 청하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 어느 문은 이미 또 한 겹 안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굿을 하려면 더. 밤중 우물벽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우물 위에 번진 달빛이 순간적으로 3등분되어 흔들렸다가 합쳐졌다. 길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빈 얼굴의 형체를 떠올렸다. 그의 귓가에 새마는 소리가 다시 울릴 듯 말 듯 스쳤다. 하나, 둘, 셋. 그 셈이 끝날 때마다 보자기 속 정금의 미열이 희미하게 강해졌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손바닥 안쪽이 먼저 뛰었다. 그 새벽 길수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장정들이 말하든 무당을 모셔와 문다지를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샘가로 올라가 금주를 다시 잇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길수야, 그는 급히 들어갔다. 어머니는 눈을 절반쯤 뜬 제 길수를 찾았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물. 길수는 우물물을 데워서 내밀었다. 어머니는 두어 모금 머금더니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길수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하자. 그 말은 간청처럼 유언처럼 가볍고도 무거웠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손목 위로 스며드는 미지근한 온기가 다시 한번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이래만 더. 밖에서는 까치가 낮게 2번 울고 마지막 한 번은 울지 않았다. 샘 쪽에서 바람일까 숨일까 아주 얇은 흐름이 집 쪽으로 스며들었다. 그 얇은 흐름에 실려오는 냄새는 흙도 물도 아닌 식어가는 쇳물의 내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에 가까운 약속 하나를 덧붙였다. 다음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마당 끝 그림자는 어느새 겹이 졌다. 달빛이 흐려졌고 우물과 흙 위의 세 발가락 자국은 이번에는 반원처럼 휘어 장독대로 이어졌다가 아무 자취 없이 끊겼다. 길수는 그 끊긴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다. 손바닥 아래 보자기는 여전히 사람의 체온을 품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느리게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내리는 동작 받으라 혹은 돌리라가 겹겹이 겹쳐 보였다. 그 두 뜻 사이에서 그의 마음도 똑같이 갈라졌다. 한쪽은 뜨겁게 한쪽은 서늘하게. 장마가 들기도 전인데 길순의 초가는 눅눅한 음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마다 쌀독은 차올랐으나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숨 막혔다.
어머니는 기력이 빠져 눈을 오래 뜨지 못했고 기침마다 검붉은 피침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종종 잠결에 중얼거렸다. 내가 그날 잘못을 했지. 줄은 넘지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건넜다. 그날 이후로 몸이 무너졌구나. 길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낮이 되면 곧 자신을 합리화했다. 어머니도 괜한 꿈을 꾼 것이겠지. 나는 훔치지 않았다. 산이 내어준 것을 받았을 뿐이다. 산도 알 것이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내 마음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정금의 미열이 손바닥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우물가의 새 발가락 자국은 점점 선명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고 수군거리며 무당을 부르자는 말이 오갔지만 길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장시에서 더 많은 약재와 옷감을 사들였다. 그가 돈전을 쥘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부러움이 섞였다. 길수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위안을 찾았다. 어느 날 이웃노파가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다. 길수야, 내가 가진 정금은 산신께서 낸 미끼일 수도 있다.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말거라. 효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 길수는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라 믿습니다. 산이 놓여오시면 제가 몸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더 모으면 더 많은 의원을 부를 수 있다. 무당을 크게 불러 큰 곳을 치를 수 있다. 그러면 산신의 노여움도 풀리지 않겠는가. 밤마다 꿈은 점점 생생해졌다. 빈 얼굴의 형체가 가까워졌다. 이번엔 손가락을 3개 폈다 접고 2개 폈다 접으며 길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엔 하나만 남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그림자를 눌렀다. 꿈에서 깨어나면 마당에 그림자가 2 겹쳐 있었다. 달빛이 만들어낸 장난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어느 날 장정 하나가 무심코 말했다. 길수야, 달빛 아래 내 그림자가 둘로 갈라져 보이더라. 술 기운 때문인가 싶었지. 그 말에 길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달빛이 유난히 짙어 그런 것이겠지요. 그 무렵 어머니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 기침마다 검은 덩이가 튀어나왔고 온몸에 퍼진 반점은 피멍처럼 번졌다. 무당이 불려와 상문 앞에서 굿을 했으나 북소리가 허공에 휘몰리고 사라질 뿐 방 안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굿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만 저었다. 굿이 끝난 밤 어머니는 길수를 불렀다. 마지막 힘을 모아 눈을 열며 속삭였다. 길수야, 이 병은 내 죄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산신의 샘에 마음을 두었다. 너를 보내기도 전에 혼자 꿈에 취해 샘가를 다녀왔다. 줄을 넘진 않았지만 그 욕심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 말은 칼처럼 길수의 가슴을 베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더 모아옵니다. 의원을 부르고 굿을 더 크게 치르겠습니다.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욕심으로 얻는 것은 아무리 효심으로 꾸며도 결국 욕심이다. 정금을 돌려놓아라, 산에 돌려놓아라. 그 마지막 말이 끊기자 어머니의 숨은 가늘어졌다. 길수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곧 울음은 분노와 집착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당에 정금을 쏟아붓고 외쳤다. 이건 내 것이다. 어머니의 목숨값이다. 산이 주신 것이니 내가 거둘 것이다. 그 순간 정금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불길처럼 녹아내린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살덩이처럼 꿈틀거리며 붉은 빛을 흘리기 시작했다. 곧 마당 절반이 피빛 웅덩이로 물들었다.
웅덩이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길수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마다 검은 점액이 흘렀고 그 손길은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다. 길수는 소리쳤다. 나는 나쁜 아들이 아니다. 나는 효심으로 일이 된 것이다. 어머니를 살리려 한 내 뜻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러나 웅덩이 속 얼굴들이 합창하듯 대답했다. 효심으로 꾸민 탐욕으로 가장한 효심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까치들이 사너리에서 울부짖듯 날아올랐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바람은 땅속에서 올라오듯 서늘했다. 길수는 몸부림치며 발목을 빼내려 했지만 손길은 더 단단히 조여왔다. 그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길순의 집을 바라보다가 집 둘레가 붉은 빛으로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 기운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몸을 찢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길수는 이제 사람의 길을 벗어났다. 탄신께서 곧 벌을 내리실 게다. 밤하늘이 짙은 먹빛으로 내려앉은 그날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모두 숨을 죽인 듯 사라졌다. 오직 길순의 집터에서만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물이 끓는 듯 쇳물이 솟구치는 듯 낮지도 높지도 않은 울림이 공기를 타고 퍼졌다. 길수는 여전히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다. 정금이 녹아 피비 둥덩이가 되었고 그 속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손이 그의 몸을 묶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황금을 끌어안고 있었다. 놔라, 이것은 내 것이다. 어머니의 숨값이다. 그의 외침은 울부짖음과 분노,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웅덩이 속 얼굴들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 여인, 노인 그들 모두는 검은 눈동자와 벌겋게 짓무른 입술을 벌리고 있었다. 한 목소리로 합쳐진 음성이 울렸다. 효심으로 꾸민 탐욕으로 꾸민 효심 다르지 않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전둥이 쩌렁하며 울리고 번개가 사너리를 가르며 땅을 때렸다. 땅 속에서 바람이 솟아올라 지붕을 흔들고 기둥을 삭아내렸다. 지붕 위에서 까치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울부짖었다. 마치 산이 스스로 몸을 떨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불 달린 사슴을 앞세우고 어깨 위엔 흰 학을 얹은 노인의 모습. 머리칼은 하늘빛, 수염은 흰 비단실처럼 길게 늘어졌다. 발 아래에는 불길과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산의 주인, 산신이었다. 산신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길수를 향해 천둥 같은 음성으로 물었다. 길수야, 내가 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길수는 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치켜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살리려 했을 뿐이다. 나는 욕심이 아니었다. 효심이었다. 산신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내가 끄는 것은 단순한 금줄이 아니라 이 마을과 산, 사람과 생명을 잇는 줄이다. 내가 취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이 땅의 기운, 어머니의 숨결이다. 효심으로 포장한 탐욕은 가장 무겁다. 그 말과 함께 웅덩이가 요동쳤다. 붉은 피빛 소용돌이가 길수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원혼들의 손은 더 굳세게 그를 잡아 끌었다. 길수는 발버둥치며 절규했다. 산신이시여,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황금을 돌려놓으랴. 샘을 지키리다. 산신은 고개를 저었다. 약속은 이미 깨어졌다.
돌려놓겠다는 말조차 내 욕망의 또 다른 껍질일 뿐. 그 순간 산허리 너머에서 이래마다 들리던 모래시계 같은 딸칵 소리가 울렸다. 째깍 또각 마치 최후의 종이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길수는 얼굴이 일그러져 울부짖었다. 나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효를 다했을 뿐이다. 그러자 산신은 번개를 휘둘러 하늘을 가르며 외쳤다. 효심을 가장한 탐욕은 불이다. 불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산신의 말이 끝나자 집은 흔들리며 무너졌다. 저마 밑에서 울던 까치들이 흩어지고 기둥마다 원혼들의 얼굴이 솟구쳐 피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길수는 마지막으로 황금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황금이 아니었다. 불길처럼 뜨거운 사슬이 되어 그의 몸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어머니, 저는 효자였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흙 속에 묻혔고 그의 목소리는 사슬에 막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원혼들의 손길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자 길수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마지막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신의 그림자가 달빛과 섞여 하얀 파도처럼 일렁였다. 길수의 눈동자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빈 얼굴의 노인이었다. 매끈한 얼굴이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손가락을 천천히 세었다. 하나, 둘, 셋. 그 셈이 끝나자 붉은 소용돌이가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새벽이 찾아왔다. 전둥과 번개로 찢기던 밤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길순의 집은 반쯤 무너져 기둥이 부러지고 석갈에는 뒤틀려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를 뒤덮던 붉은 웅덩이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고인 물은 맑았다. 그 물은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 솟아난 듯 깨끗했고 어제의 피빛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 눈에 비친 것은 무너진 집터 위에 남겨진 검게 그을린 흔적이었다. 그것은 사람 형상처럼 웅크린 모양새였고 무엇인가를 움켜쥔 두 손자국이 선명했다. 길수는 끝내 황금을 놓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어른들은 급히 눈을 가렸다. 입 다물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재앙이 번진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효심으로 시작했으나 탐욕으로 끝났구나. 저런 길은 누구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샘터에 모였다. 잔신이 내린 경계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끼줄을 꼬아 굵은 금줄을 만들었다. 장정들은 줄을 잡아당기고 안악들은 종이 쪽지를 오려 붙였다. 아이들마저 소리풀 주워다 재단에 올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집이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마을의 생명을 위해 세운 줄이었다. 이 물은 모두의 것이다. 누구도 혼자 차지하지 않는다. 함께 지키고 함께 나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맹세했다. 그날 밤 샘물은 한층 맑아졌다. 물을 마신 이들은 기운을 되찾았고 가뭄으로 갈라진 논밭에도 다시 새싹이 돋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의 자비라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길수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그 이름은 금기가 되었고 그 대신 금주를 넘지 말라는 말만이 오래 남았다. 세월이 흘렀다. 길수의 이야기는 전설로 바뀌어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겨울밤 모닥불 옆에서 혹은 여름밤 개울가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 안치고 속삭였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단다. 어머니를 살리려 금주를 끊고 샘물을 건드렸지. 그때부터 화가 시작되었단다. 효심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탐욕이었어. 결국 원혼에 사로잡혀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샘은 지금도 있나요? 거기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 샘은 우리 모두의 것이란다. 함께 나눌 때는 약이 되지만 욕심내어 혼자 가지려 하면 독이 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효란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경계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쳤다. 효심은 귀하지만 욕망과 뒤섞이면 재앙이 된다. 경계는 단순한 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약속이라는 것을. 어느 해 장마가 끝난 뒤 길수의 집터에 붉은 동백꽃이 만발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그 꽃은 유난히 선명하고 짙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속삭였다. 탐욕으로 흘린 피눈물이 꽃잎으로 바뀌어 떨어지는구나. 밤마다 샘터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가끔 이상한 환영을 보았다고 했다. 검은 사슬에 묶인 사내의 그림자가 물가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줄의 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길수의 영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금줄이 그의 영혼마저 억누르고 있음을 알았다. 이후로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샘물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사람들은 경계를 지키며 살아갔다. 그들에게 길수의 이야기는 두려움이자 경계였고 동시에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늘 같았다. 탐욕은 스스로를 삼키는 불이요, 나눔은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다. 효심이 욕망으로 변질되면 그 끝은 파멸일 뿐이다.